안녕하십니까. 더비용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2차 대비 기본 골격서인 슈퍼노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교재 위치가 189페이지 아랫단에 나오는 2번 지능, 적성, 흥미, 가치, 성격, 진로 발달과 관련된 개별적인 검사지에 대해서 학습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지능검사입니다. 지능검사와 관련된 문제는 나온다면 그게 나오는 양가로 2번에 나오는 지능검사에서 추출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게 지능검사와 관련돼서 가장 앞부분 개념적인 측면에서 출제하기가 가장 좋고 또 판단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 우리가 지능검사를 하게 되는 이유가 목적이겠죠. 목적은 임상적 진단을 좀 더 명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학업이나 직업적 성취를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 능력을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의 직업적 성공에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미리 예언하는 그런 수단으로 또는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보게 되면 인지적 특성이라든가 또는 환경에 적응하는 정도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특히 네 번째 뇌 손상이라든가 뇌 손상 유무 또는 인지적 손상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다쳤는데 이 사람이 머리를 다쳤는데 지적 수준이 얼마만큼 많이 이렇게 훼손이 됐는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머리를 다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훼손을 당했느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겠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회복 중이긴 하지만 아직도 이런 그 어떤 지적 능력이 뭐 초등학교 5학년 수준밖에 회복이 안 되었다. 우리 그런 얘기 주변에서 안타까운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럼 뭐 초등학교 5학년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뭘로 판단하는 거냐?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지능검사를 갖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능검사 그러면 뭐 청소년 시절에 공부하는 학생 시절에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런 교통사고라든가 특히 산재 이런 걸 발생했을 때 일반 성인들에 대해서도 어떤 뇌 손상에 관한 정도를 판단할 때 그래야 뭐 장애 등급을 우리가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럴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도 반드시 필요한 그런 검사지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한 4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암기하시면 이런 문제 충분히 풀 수 있다고 봅니다. 190페이지로 갑니다. 지능의 의미, 팁에 있는 내용들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능검사하면 과거에는 스탠포드 앤 비네 검사지라든가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고려대 앤 비네 검사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검사지였습니다만은 이제는 지능검사 하면은 보통 웩슬러 지능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와 또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가 있는데요. 바로 대표적인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웩슬러 성인 지능검사라든가 아동검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이 나와 있는 게 그 여기 보면은 언어성 검사와 동작성 검사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편차 IQ를 채택한다. 요 정도 좀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B에 보게 되면은 개인의 정신 능력과 생활 연령의 비율로 산출하는 비율 지능 지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표준 편차가 나오고 바로 그 위에 평균이 100이라는 거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검사지의 평균은 100이고 표준 편차는 16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지능검사는 표준 편차를 15 내지 16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웩슬러 검사지는 편차를 16을 사용한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웩슬러 지능검사의 종류로는 한국판 성인용 검사지라고 해서 KWI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 검사지라고 해서 KWIS가 C, 차일드라는 말을 씁니다.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191페이지의 상단에 있는 KWISK, WISK라고 하는 이 검사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3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해서 KWIS가 있고 KWIS가 있고 KWISK가 있다라는 거. 제 나름대로의 어떤 약칭에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우리나라에서는 활용되는 웩슬러 지능검사다. 이렇게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재밌는 게 191페이지입니다. 그 나오는 문제. 제가 이거 여러분들 2차 기출문제 풀이집에서 풀이했던 내용인데요. 요것도 사실 재밌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문제가 앞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직업 상가사 2급 2차 시험이 조금 쉬워지는 경향이 있고 이렇게 큰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앞부분에 얘기했던 기출문제 풀이집에서 나왔던 문제니까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다음 192페이지에 아랫단에 있는 GAT입니다. General Aptitude Test Battery라고 하는 총집이죠. 바틀이니까 적성검사의 대표적인 검사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영역을 촘촘하게 검사하는 그 검사가 굉장히 큰 검사지입니다. 이 검사지에 있어서 뭐 적성 항목을 쓰라든가 이런 부분 암기 과목입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을게요. 총 9개의 손가락 재치까지 적성 항목이 있는데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큰 타이틀만 암기해 주시고요. 193페이지 아랫단에 나오는 지능검사와 적성검사를 비교 설명하라. 이게 사실은 뭐 1차에서는 많이 나왔지만 2차에서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나올만 한데 또 정작 쓸만한 건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지능검사는 종합적으로 보는 반면에 적성검사는 어떤 특수한 분야만 따로 떼어서 본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사실 두 검사지 비교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좋은 문제이긴 하지만 별로 쓸만한 게 없어서 나오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가 그 쓰는 것처럼 만약에 지능검사와 적성검사를 비교 설명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지능검사의 어떤 사례도 좀 쓰고요. 그러니까 어떤 검사의 종류 같은 거죠. 예를 들면 웩슬러 지능검사에 대해서 설명한다든가 또는 적성검사에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우리 얘기했던 GATB를 언급하면서 풀었으면 뭐 적절하게 한 위아래로 한 6, 7줄 정도는 답안지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핵심은 뭐죠? 종합을 보느냐 어떤 특수한 분야를 보느냐. 예를 들면 적성검사 같은 경우는 뭐 기계적성, 음악적성 또는 뭐 어떤 게 뭐 사무적성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특수한 분야로 본다. 이런 거고 대표적인 게 우리가 어떤 게 생각해요? 뭐 색약, 생명 이런 거 있죠. 이런 검사지가 대표적인 적성검사에 해당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마무리하시면 뭐 적절한 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94페이지에 흥미검사. 흥미검사 하면 우리가 나오는 홀랜드 검사입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을게요. 홀랜드 검사 여러분들은 뭐 1차 때나 2차 기출문제 풀이집 할 때 제가 많이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 195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5가지 주요한 개념이요. 이거는 뭐 이해하고 암기해야죠. 세상 없어도 여러분들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5가지 개념입니다. 늘 나오는 문제잖아요. 지난 차수에 출제되어도 이번 차수에 또 나옵니다. 1차 시험에 나왔다 하도 그 해 1차 시험 그 차수에 2차 시험에 또 나오는 게 이 문제입니다. 왜? 말 그대로 주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해차와 상관없이 뭐 지난번에 시험에 나왔다고 해도 늘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문제가 바로 이 5가지 유형입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을게요. 196페이지입니다. 저는 이런 또 도발적인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그 방가루 6번에 보시게 되면 홀랜드 성격 유형, 인성 유형으로서 육각형 모형을 가지고 설명하는 홀랜드의 성격 흥미 이론에 대해서 단점에 대해서 써보라. 또 단점에 대한 문제가 1차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뭐 홀랜드 쪽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는데 아니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좋은 것도 있는데 왜 꼭 단점만 골라서 써라 뭐 이런 문제가 왜 나오냐 국가시험에 그것도 사실 좀 기분 나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홀랜드에 좀 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바로 그 윗단에 방가로 5번 보면 홀랜드 인성이론 육각형 모형을 따른 이러한 이론이 장점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한번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단점만 공부하지 말고 장점도 있다. 요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지만 단점 나왔으니까 이게 장점도 한번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장점으로는 개인의 행동은 물론 직업적 환경에 대한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행동들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하나의 도구다. 이론적인 어떤 배경이 된다. 그 다음에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돕게 하고요. 개인의 성격적 특성과 연관된 직업적 흥미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환경적 유형 속에서 인간의 행동을 예측, 예언하기 위한 구조의 개발에도 크게 기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홀랜드의 이러한 육각형 모형의 인성이론은 많은 분야에 영향을 준 겁니다. 미국의 직업사전에 영향을 줬고요. 그러니 우리나라의 직업사전에도 영향을 줬고 특히 직업카드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줬고 또 홀랜드가 또 누구에 가장 큰 영향을 줬나요? 바로 이름을 알고 있는
그 스트롱이라고 하는 흥미검사지의 대가인 스트롱의 이론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죠. 이런 면에서 홀랜드의 인성 이론은 대단히 우리 직업 상담 분야에서 특히 측정검사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아주 대단한 영향력을 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이분 얘기하자마자 바로 나오네요. 196페이지 아랫단에 스트롱입니다. 스트롱 검사 그냥 외웁시다. GOT 찾으셨나요? 그 다음 197페이지에 BIS 그 다음에 개인 특성 척도라고 해서 PSS 특히 PSS 이것만큼은 여러분 단독으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렸던 GOT라든가 BIS는 제목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가장 스트롱의 검사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동그라미 3번 개인 특성 척도라고 해서 PSS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철저하게 암기해 두시고 여기에 보면 또 여러분들 알다시피 또 하위 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보면은 제가 그 197페이지에 개인 특성 척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읽어볼게요. 일상생활과 일의 세계에 관련된 광범위한 특성에 대해 개인이 선호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을 측정하는 개인 특성 척도는 이러한 스트롱이 18,951명의 남녀 샘플에 의해서 개발되어서 4개의 척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4개의 척도 여러분들 아마 제가 기출문제 풀이집에서도 제가 설명했던 그 척도입니다. 이런 뭐 리더십이라든가 학습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4개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암기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러한 스트롱 검사가 직업 상담 장면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느냐 하는 부분도 뭐 이게 뭐 홀랜드 검사지하고 별 차이는 없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직업 교육이나 전문 교육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직업의 선택을 할 때 이러한 스트롱 검사지가 어떤 의사결정에 큰 정보가 된다. 두 번째, 전문 직업을 선택할 때 스트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척도를 활용해서 상담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직업 개발 계획이라든가 또 중년의 직업 변경 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판단의 기준을 이 스트롱 검사지가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은퇴 설계에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즘 뭐 전직 지원 상담 이 분야가 우리나라에서 뜨고 있는데 이럴 때 전직 지원과 관련된 스트롱 검사지를 많이 활용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직업선호도 검사 VPI 검사지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 있는데요. 참고로 보시고요. 198페이지입니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시험에 나온다면 VPI 검사지 Vocational Preference Inventory라고 하는 직업 선호도 검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VPI라고 그러죠. VIP는 이건 헷갈립니다. 영어 이니셜이니까. 그래서 프리퍼런스 선호도라고 하는 겁니다. 선호도라고 하는 것을 인벤토리 형식으로 만든. 그래서 우리는 뭐 직업 선호도 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업 선호도 검사. 참고로 보시고 이 선호도 검사는 5개 항목의 하위 영역이 있는데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라는 거죠. 자, 거기 보면 하위 척도에 보게 되면 활동, 유능성, 직업, 선호 분야, 일반 성향. 나중에 뒤에 바로 그 밑에 나오는 여러분들 그 빅5 있잖아요. 그죠? 빅5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격과 관련된 빅5는 바로 그 밑에 나오는 198페이지 아랫단에 나오는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이렇게 성격에 대한 5가지 주요 요소를 얘기한다면 흥미와 관련된 또는 선호도와 관련된 5개의 영역은 뭐냐 하면은 거기 나오는 활동, 유능성, 직업, 그 다음에 선호 분야, 일반 성향 이렇게 해서 5개를 또 따로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험은 빅5에 대해서는 많이 나왔지만 아직도 이러한 선호 내지는 흥미에 관련된 5가지 영역에 대해서는 아직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신선한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성격 검사를 또 살펴보면 MMPI입니다. 여러분들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 검사라고 해서 많이 나오는데 뭐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MMPI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뭐 K 척도라든가 뭐 L 척도, 라이어 척도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좀 뒤에서 보더라도 MMPI 개념만 얘기할 때
그 정도 좀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CPI,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것이,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만든 것인데, MMPI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CPI도 이제 시험에 좀 나올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MMPI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이 좀 돼 있어요. 그러나 CPI에 대한 검사지에 대한 학습이 아직은 좀 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은 MMPI에서 머무는 그 정도의 어떤 실력에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CPI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CPI는 MMPI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검사지입니다. 그래서 1956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약 434개 문항. 약간 또 뭐 이렇게 이렇게 축약판도 있긴 합니다만은 오리지널은 434문항으로 돼 있고요. 장점을 한번 볼까요? 국외의 다양한 기업 분야의 타당화 자료가 풍부하고 또 다양한 해석 체계를 보유하실 뿐만 아니라 업무 성과에 대한 예측력이 매우 높아서 기업에서의 활용도가 높다. 그 다음에 응답 왜곡 방지 전략 척도 등의 개발을 통해서 적용에 유리하고 경험적으로 척도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검사 결과의 타당성 또는 신뢰성이 매우 높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그 MMPI는 참 특이하게도 그죠? 신뢰도는 낮지만 타당도가 굉장히 높은, 그래서 세계적인 검사지가 된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했다면, 이 CPI는 다행스럽게도 타당성과 타당도와 신뢰성, 신뢰도 양쪽 다 높은 그러한 검사지입니다. 그래서 척도가 4가지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척도 보면은 대중척도 제일 마지막에 있죠. 그 다음에 벡터, 타당도, 특수척도라고 해서 이 4가지 척도도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중척도, 베타척도, 그 다음에 타당도, 특수척도를 CPI의 하위 척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까지만 해주시면은 뭐 CPI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좋은 답안지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격검사 하면 늘 말하는 MBTI,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이 시간에 그냥 한번 보시고, 특히 20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제가 밑에 기출문제라고 해놓고 표를 하나 해놨죠. 네 양극을 가지고서 총 16개의 성격 유형을 보게 되는데 E와 I, S와 N, T와 F, J와 P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조금은 선호 부분이라는 이름으로 좀 정리를 해뒀습니다.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2로 갑니다. 진로 발달, 진로 성숙 검사지입니다. 사실 직업 상담을 한다고 하면 직업 상담 영역에서는 청소년 진로 상담이든 일반적으로 청년층의 노동시장으로의 이동을 도와주는 상담이든 중장년층의 직업 전환이든 사실 진로 발달적인 부분, 진로 성숙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체크해야 하고서 상담하는 게 아주 고급스러운 상담이 될 수가 있고 또 효과도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뭐 지능, 흥미 또는 뭐 성격 이런 거 좀 벗어나서 발달, 성숙에 관련된 상담 이론과 검사지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가장 대표적인 검사지가 CDI입니다. 중간에 T가 디벨롭먼트입니다. 슈프가 개발한 검사지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좀 몇 가지를 알아둡시다. 이 검사지는 네 번째 줄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실시하는 학교용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진로 계획이라든가 진로 탐색, 의사결정, 일의 세계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호하는 직업군에 대한 지식이라고 해서 총 5개의 하위 척도와 5개의 하위 척도 가운데에서도 동일한 특성을 측정하는 척도를 종합해 만든 진로 발달 태도, 그 다음에 진로 발달 지식과 기술, 총체적인 진로 성향 등의 3가지 척도가 있다는 내용. 뭐 복잡합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CMI가, 크라이티스가 개발한 CMI가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먼저 개발된 CDI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지만 CMI는 출제가 많이 되었고 여러분들 이미 많이 공부가 됐으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CDI 있죠. 슈퍼가 개발한 이 검사지는 이제는 나올 때가 되었다. 슈퍼노트에서 강조하는
출제에 대한 예의사항입니다. CDI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진로 발달 특수 영역을 특정한 5개의 척도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랫단에 또 3개의 척도가 있다는 것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CMI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 ACDM 하련이 개발한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년청 실업과 관련되어서 많은 어떤 국가 정책이 나오고 있고요. 뭐 대청고라고 해서 대학 청년고용센터 또는 뭐 청년청 취업 아카데미 사업 또는 뭐 취업 성공 패키지 2형 젊은 층을 위한 취업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는 또는 대졸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대학생 상담할 때 필수적으로 우리가 동원하는 검사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ACDM의 하련의 이론을 기초로 한 여러 가지 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또 시대적인 조류에 따르면은 2차 시험에 나온다고 했을 때 어쩌면은 ACDM이 CDI나 CMI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하련의 진로 결정 유형 3가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련은 특히 보면 하위 유형으로 보면 합리적, 직관적, 의존적 유형, 이 3가지가 진로 결정 유형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진로 결정 수준을 따릅니다. 그것도 3가지인데 학교에 대한 적응이라든가 직업 계획이나 전공에 관한, 그래서 총 6개를 보게 됩니다. 주로 이제 합리적, 직관적, 의존적이라는 것은 그 내담자, 대학생의 내담자의 의사결정 유형을 알아보는 것이라면, 밑에 나오는 학교에 대한 적응이나 직업 계획이나 전공은 진로 결정을 하기 위한 수준을 알아보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총 6개의 하위 영역에 대해서 오른쪽에 나오는 측정 내용까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온다면 이게 가장 이제 시대에 맞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뭐 진로평가 검사지가 있는데 이것은 뭐 설명하라 이런 문제가 아니었고, 그 외에 예를 들면 CDI나 CMI나 ACDM과 같은 것들이 진로 발달, 진로 성숙과 관련해서 세계적인 검사지인데, 그 외에도 진로 발달이나 진로 성숙과 관련된 검사지가 뭐가 있느냐 하는 단답식 형태의 2차 시험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CDI, CMI 또는 ACDM 외에도 특히 CBI 찾으셨나요? 204페이지의 가운데 보면은 크롬볼트가 개발한 CBI, 저는 개인적으로 CBI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진로 신념 검사라고 하는 건데요. 저도 주로 뭐 청소년 고학년들, 고등학교 뭐 일반적으로 일반고 아이들이죠. 일반고 아이들에 대해서 전공을 선착할 때라든가 이때 좀 쓰고, 그다음 또 대학생들한테도 제가 물론 뭐 ACDM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CBI를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검사지고요. 그 다음에 또 오시포 등이 개발한 CDS 검사지도 좋습니다. 이것은 하위 검사지에 보게 되면 뭐 미결정성에 대한 부분을 이유를 찾는데 매우 유효한 그러한 검사지입니다. 그래서 CDS도 꼭 알아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5개 정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CBI, CDS, ACDM, CDI, 그 다음에 CMI. 복잡합니다.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는 알아두시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205페이지 보게 되면 직업 가치관에 대한 측정 방법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구인에 따라서 성격이냐, 흥미냐, 진흙이냐, 태도냐 이런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검사제가 있는 것처럼 또 방법이 있는 것처럼 직업 가치관에 관한 부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 내담자의 직업 가치관을 파악을 하는데요.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직업 가치 항목표라고 하는 것, 과거 선택 회상법이라든가 긍정적 가치 점검법, 뭐 또는 그런 것도 있죠. 뭐 저명인사 가치 평가법, 또 뭐가 있나요? 존경하는 인물 평가법, 이런 것들이 있죠. 바로 이런 4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가치관에 관한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평가 방법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검사지와 관련된 개별적인 검사지 관련된 부분도 슈퍼노트 입장에서 좀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다루지 않았던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직업 선택 이론, 어쩌면은 직업 심리학의 핵심적이면서도 원래의 모습을 담고 있는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 준비한 내용도 다 끝냈습니다. 다음 시간에 직업 선택 이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